내 아버지가 어린아이였던 그 옛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폴란드의 시골 마을에서는 정전이 별달리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동차가 없었으니 신호등도 없었을 테고, 따라서 신호등이 먹통이 될 일도 애초에 없었다. 냉장고 대신 얼음 덩어리나 시원한 보관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음식이 갑자기 상하는 일도 없었다. 멸안되는 부잣집에서나 집안의 발전기가 멈추는 바람에 전기불이 나갔을 것이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전보선이 그만 작동을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사람들의 일상은 전과 다름없이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었다. 내 아버지의 가족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온 1920년대 초 무렵에는 대규모의 정전에 따른 상황도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꾼들을 공장까지 실어다주는 전차는 운행되지 못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필요한 전화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승강기가 멎었을 테니 시카고가 자랑으로 여기던 마찰루들은 특히나 고층 부분은 금세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야말로 파국적인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 같다. 아직 트랙터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시기였으니 농작물은 전처럼 잘 기를 수 있었을 것이다. 석탄을 연료로 한 기차와 증기선 덕분에 도시의 물자 공급도 그런대로 원활했을 것이다. 요즘이라면 어떨까? 나는 지금 런던에 살고 있다. 이 도시 사람들은 꽤 냉정한 편이지만 그래도 나는 완벽한 정전 사태가 닥친다면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오늘날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대부분 전원에 꽂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가 수업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휴대폰은 계속 작동하겠지만 배터리를 충전할 방도가 없으니 극도로 신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열렸다 해도 아이들은 차로 태워다주는 일은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다. 요즘의 주유소들은 지하 저장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기 펌프를 가동하여 지하에서 연료를 퍼올릴 수가 없다. 도시의 그 누구에게도 연료를 팔 수 없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니 장 보는 것마저 어려우며 현금 자동 인출기들이 전기로 작동하는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으니 돈을 더 찾아두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주일도 못 되어 도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다. 전화가 되지 않고 라디오의 전지도 곧 떨어질 테니 경찰서마저 고립된다. 구급차를 호출할 도리도 없다. 그들의 라디오와 전화도 불통일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병원까지 가겠지만 그곳에도 제대로 돌아가는 건 별로 없다. X선 촬영도 안 되고 냉장 보관된 백신이나 혈액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불도 켜지지 않을 것이다. 도시를 벗어나려 공항으로 가봤자 수가 없다. 예비형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공항 레이더가 돌아가지 않고 수동 조작으로 비행기를 띄우려 해도 지하 저장고에 있는 연료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전이 퍼져나가면 전국의 항구들도 폐쇄되게 된다. 전기가 없으면 항구에 쌓인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옮기는 크레인을 작동할 수 없는 데다가 업무에 필요한 전자장부를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이다. 군대가 나서서 연료 운반을 감독하려 하겠지만 자신들의 이동에 필요한 연료도 모자라는 판이니 그리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전이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면 고립 상황은 한층 심각해진다. 인터넷과 이메일은 곧바로 무용지물이 된다. 다음에는 전화선이 먹통이 되고 마지막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이 멈춘다. 아시아의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에서부터 굶주림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식품 저장소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전 사태가 일어난 뒤 몇 주만 지나도 온 세계 대부분의 도시와 교회는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음식과 연료를 둘러싼 절박한 싸움이 벌어지고 6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 살아남는 행운아는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단되는 것이 인간의 전기 공급만이 아니라면 어떨까? 전기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지구의 모든 바다들이 위로 솟구쳐 올라 증발할 것이다. 물 분자들끼리의 전기적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 DNA 분자 가닥들도 서로 뭉치지 않을 것이다. 대기를 호흡하는 생명체 중에 용케 살아남은 것이 있다 해도 금세 질식하게 된다. 전기적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기 중의 산소 분자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분자와 결합하지 못하고 쓸모없이 튕겨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규소와 여타 물질들을 단단히 묶어주던 전기력이 사라지므로 땅바닥이 갈라져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대륙판들이 갈갈이 찢어져 사라진 빈 공간으로는 높은 산이 무너져 내린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다면 최후의 순간에 태양이 꺼지는 것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태양에서 정기적으로 전해지던 빛이 한순간 멈춰버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캄캄한 밤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어째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가? 전기의 힘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13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작동해왔다. 그렇지만 바위와 별과 원자들 속 깊숙이 몸을 숨긴 채 비밀스럽게 움직여왔다. 이 힘은 마치 고대 올림픽에서 싸우고 있는 두 레슬링 선수 같다. 팽팽하게 맞잡은 그들의 손이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 속에는 거의 언제나 같은 양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들어있다. 그 균형이 잘 잡혀 있으므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우리가 쉬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아주 오랜 기간 은하가 태어나고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지구 위에 땅과 나무와 풀이 상견하는 동안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과거에 짧게나마 전기의 존재가 목격되는 일이 있기는 했을 것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현생 인류의 초기 선조들은 갑작스레 내려치는 번개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힘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즉각 원래 머무르던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사라져버렸다. 인간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대부분의 기간에 이 힘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마주치고만 있었다. 소설가 아이작 바셰비스 싱어는 어느 글에선가 중세 아일랜드의 한 농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아마천으로 된 튜닉을 벗으려다 천에서 밝은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다음 날 밤에 마을의 사제와 현명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똑같은 현상을 보여드리려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정전기 불꽃은 건조한 공기에서만 일어나는데 아일랜드는 습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농부의 증언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현상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건조한 사막 지역이라도 먼지나 모래에 의해 드문드문 발생하는 정전기 불꽃들은 그저 무질서한 형태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날 뿐이다. 감춰진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은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끊이지 않고 이따금 이어졌다. 그러나 17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축적된 지식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그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은 자만심 강한 이탈리아 과학자 알레산드로 볼타로서 1790년의 일이다. 그는 이 신비로운 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찾아내면 대단한 영예가 따를 것이라 생각했고 노력을 기울여 연구했으며 마침내 제대로 짚어냈다. 그는 동전 모양의 구리 원반을 혀의 한쪽 면에 아연 원반을 다른 쪽 면에 대고서 두 동전을 동시에 건드리면 혀에 찌르르 하는 느낌이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계 최초의 안정적인 전지를 입속에 설치했던 셈이다. 이어서 볼타는 어떤 종류이든 두 가지 금속 사이에 침이나 소금물, 기타 부식성 액체가 끼어 있으면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이 현상의 원리를 알지 못했고 왜 소금물에 닿으면 한쪽 금속에서 잉여 전자가 발생하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좌우간 이 찌르르 하는 전자가 전선 속에서 퍼지게 만들 수 있었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는 것만으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볼타는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했다. 전지에서 물질이 흘러나오는 모양새가 마치 강에 물이 흐르는 모습 같았으므로 이 무언가에는 전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빅토리아 시대가 동터올 무렵 우리가 가진 지식은 고작 이 정도였다. 두 가지 금속을 나란히 두고 전선으로 연결하면 가끔 번쩍이는 전류가 흘러간다. 대수롭지 않은 이 현상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숨겨진 채 봉인되어 있던 세계로 나가는 최초의 관문이었다. 이 책에서 나는
인류가 그 문을 처음 열고 나서 2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여주려 한다. 그러니까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인 셈이다. 첫 장에서 살펴볼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들 이야기다. 그들은 전기의 속성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때까지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기구들을 탄생시켰다. 전하와 전보와 전구가 만들어졌다. 롤러코스터와 고속전차도 태어났다. 무엇보다도 그 모두를 움직이는 전동기가 생겨났다. 1859년 프랑스에서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 전기 팩스 기계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데도 말이다.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전기공학이라는 새로운 물결 덕에 현대의 기업들이 설립되었고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했으며 도시에서 먼 곳까지 교회 지역이 발달했고 타블로이드판 신문이 생겨났다. 전보의 건조한 문장의 영향을 받아 해밍웨이식의 새로운 산문체가 태어나기도 했다. 표현력이 풍부한 한 전화회사 간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벨이 울리면 하던 섹스도 멈추고 전화를 받는 최초의 인간들이 되었다. 이쯤에서 멈출 수도 있었을 테지만 1800년대 중반이 되자 두 명의 위대한 영국인 과학자가 전기의 영역으로 향한 문을 좀 더 열어젖혔다. 그들은 전선을 지나는 전기가 혼자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알아챘다. 무언가 다른 존재가 전기가 전달되도록 밀어주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빠르게 퍼져가는 파동이었다. 책의 두 번째 장에서 이야기할 것은 우리 주위의 모든 공간이 눈에 띄지 않게 날아다니는 수백만 개의 파동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파동 이야기를 알게 된 과학자들 중에는 너무나 경외감을 느낀 나머지 신앙심이 돈독해진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여태껏 탐구된 바 없는 이 전파야말로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나 여타 심령 현상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다는 개념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대서양의 차가운 물 아래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규모의 기술 사업을 진행해 보인 뒤에야 과학자들은 대다수가 이 개념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다. 19세기가 끝나기 전 한 끈기 있는 실험가는 구리 전선 속에 갇혀있던 파동을 끄집어내어 공기 중에 자유롭게 보내는 방법을 발견했다. 덕분에 최초의 휴대폰 실험이 가능했다. 이후 몇십 년 만에 역시 보이지 않는 파동을 10분 활용한 텔레비전과 레이더가 형체를 갖춰 등장한다. 책의 2, 3장에서 처음엔 평화에, 그러나 뒤에는 전쟁에 복무했던 이 파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20세기에 다다라 문은 한층 넓게 열렸다. 드디어 과학자들은 전기의 얼굴을 코앞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매료된 반면 위대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나이 든 과학자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언했다. 연구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 안의 원자들은 태양계의 축소판이 아니었다. 전자가 작은 행성마냥 조그마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전기의 활동 방식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인데 전자는 사실 제멋대로 이곳저곳 마구 옮겨 다닌다는 것이다. 전자의 도약은 부분적으로만 예측 가능하다는 이 특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장난을 하지 않는다이다. 지구를 전자라고 생각하고 도약의 특성을 적용해보면 가만히 있던 지구가 문득 태양으로부터 맹렬히 달아나 목성 너머 어딘가에 자리 잡게 되는 시기다. 미네소타주 둘루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가족은 창밖으로 갑자기 목성의 대적반이 보이는 바람에 끙 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식탁을 움켜잡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접시를 꽉 누르고 있는 동안 지구는 또 다른 곳으로 태어나느라 여러 차례 덜컹대리라. 원래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태양계의 어딘가 먼 곳으로 내던져져 더 많은 모험과 깨진 그릇 파편들을 선사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발견은 실험실에서나 관찰되는 신기한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20세기의 인류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들을 겪게 되는데 이 비상시국에 대전된 전자의 운동 방식을 해명하겠노라 공언하는 과학자는 추가 연구 자금을 제공받기가 쉬웠다.
책의 네 번째 장은 제멋대로인 전자의 도약 성질을 바탕으로 20세기의 최초의 거대한 사고기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나아가 오늘날 휴대폰이나 여객기, 유정용 펌프, 그 밖에 정전이 된다는 상상만 해도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 속에 장착되어 작동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전기는 인간 자신의 사고기계, 즉 뇌에서도 활동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실이 밝혀진 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어떻게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 같은 약제가 탄생했는지도 말할 것이다. 사실 프로작은 몸속에서 액체 형태의 전기로 변함으로써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이나 풍경을 감지할 때 언제나 전기를 사용한다. 내가 만지거나 키스하는 상대와 나 사이에는 영원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손이나 입술에서 나온 들뜬 전자들이 늘 가운데 끼어 직접적인 접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흥미롭지만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본문의 세세한 상황이나 증명이 지나치게 많이 거론되는 것은 좋지 않겠기에 책 뒤쪽에 따로 더 깊이 읽기를 두어 여러 설명을 실었고 다양한 흥미거리도 담았다. 가령 우리 뇌에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전파의 파장은 200마일 남짓 길이라는 것 등이다. 웹사이트 다비드에서 과학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니 참고해도 좋다. 우리의 이야기에는 객관적인 과학이나 기술과 나란히 종교, 사랑, 속임수도 등장한다. 이야기는 우리를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에 휘말린 함부르크의 한 지하실로 데려갔다가 자신이 구원해준 나라의 관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천재적 컴퓨터 발명가 앨런 튜링의 마음속으로 안내할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 심년 탓에 동료들을 중상을 견뎌야 했던 하층 계급 출신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와 마주칠 것이고 카톨릭 신자를 탄압하자는 주장을 발판으로 끈질기게 뉴욕 시장 자리에 출마한 전력이 있으며 한 변경 출신 교사로부터 전보에 대해 배워놓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버릇없는 예술가 세뮤얼 모스도 만나볼 것이다. 모스에게 전보를 가르쳐준 사람은 그처럼 명명백백한 아이디어로 누군가 특허를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건너온 이민자였던 20대의 열성적인 청년 알렉산더 벨은 한 귀머거리 10대 소녀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해 애태웠는가 하면 40대의 로버트 와트는 따분한 결혼 생활과 1930년대 슬로우 지역의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달했다. 어느 부활절 전날 잠을 자다 문득 깬 오토레비는 인체 내에서 전기가 활동하는 방법을 알아낼 영감이 떠올랐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자신이 밤사이 갈겨 써둔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스코틀랜드 시골 태생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초등학교에 다닐 적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은 학생이었지만 자라서는 19세기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과학 이론가가 되어 우주의 내부 구조에 대한 가설을 세웠으며 후대의 과학자들은 결국 그가 가정한 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이 전기의 대단한 힘을 점차 깨달아간 과정을 담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전기를 그 숨어있던 영역에서 끄집어냈으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기가 부여해준 놀라운 힘을 사용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22페이지